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4장 화학설비 안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인데요.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종류가 먼저 나옵니다. 이 종류는 화학설비의 종류, 부속설비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필기시험에는 다음 중 화학설비가 아닌 걸 골라라,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를 골라라, 이렇게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를 섞어 놓고 고르게 하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화학설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화학설비는 이제 이번 장에서 대부분 배우는 기계가 화학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응기, 혼합조 등의 화학물질 반응이나 혼합장치. 두 번째는 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감압탑 등의 화학물질 분리장치. 세 번째는 저장 탱크, 계량 탱크, 호퍼, 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 또는 계량 설비. 네 번째는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 등의 열 교환기류. 다섯 번째, 고로 등 접하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 교환기류. 여섯 번째, 카른다, 혼합기, 발포기, 인쇄기, 압출기 등의 화학제품 가공 설비. 일곱 번째는 분쇄기, 분체 분리기, 용융기 등 분체 화학물질 취급 장치. 여덟 번째, 결정조, 유동탑, 탈습기, 건조기 등 분체 화학물질 분리 장치.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펌프류, 압축기, 이젝타 등의 화학물질 이송이나 압축 설비. 그죠? 자, 이러한 이제 기계들이 화학 설비에 해당되고요. 부속 설비는 한번 보겠습니다. 배관이나 밸브나 관 부속류 등의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 기록 등을 하는 자동 제어 관련 설비, 안전 밸브, 안전판, 긴급 차단 장치 또는 방출 밸브 등의 비상 조치 관련 설비, 가스 누출 감지나 경보 관련 설비, 세정기, 응축기, 밴드 스택, 플레어 스택 등 폐가스 처리 설비,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 집진기 등의 분진 처리 설비, 1에서 6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정전기 제거 장치, 긴급 샤워 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아시겠죠? 설비는 기계 자체를 뜻하죠. 화학 설비는. 화학 설비의 부속 설비는 기계에 부속되어 있는 배관이나 밸브,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안전 밸브, 안전판, 가스 누출 감지나 경보기, 그 다음에 폐가스를 처리하는 설비, 분진 처리 설비,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안전 관련 설비 등은 부속 설비에 해당한다.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마 구별하는 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화학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3번의 부식 방지, 이런 내용들은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의 부식 방지 한번 볼게요. 화학 설비 또는 그 배관 중에서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나 인하점은 불붙기 시작하는 온도가 60도 이상인 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 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 화재, 누출되는 것을 부식이 되어서 폭발이나 화재나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 등의 종류나 온도나 농도 등에 따라서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이죠. 부식 방지 도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과거의 기출을 보다 보면 이렇게 부식이 되어서 폭발이나 화재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료나 도장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 온도를 묻고 있습니다. 위험물 또는 인하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부식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덮개 등의 접합부입니다. 사업주는 화학설비나 배관에 덮개, 플랜지, 밸브나 콕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위험물질 등의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죠? 자, 이렇게 화학설비나 배관의 접합부에서 위험물질의 누출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 뭐다? 가스킷이다. 이것도 법규의 내용이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밸브 등의 개폐 방향의 표시입니다.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배관의 밸브나 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누름 버튼 등에 대하여 이들의 조작으로 인한 폭발, 화재,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금 이 밸브를요, 이쪽이 예를 들어 개고 이쪽이 폐다, 그죠? 내가 지금 닫아야 되는데 실수로 방향을 잘못했을 땐 누출이 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밸브나 콕이나 이런 걸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나 누름 버튼은 개폐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업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 밸브나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밸브 등에 상응하는 방호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자, 중요하죠. 그죠?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밸브나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다. 그죠? 첫 번째는 압력 용기, 압력을 저장하는 그릇이죠.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이 일어나고 파열되기 때문에 안전밸브,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안지름이 150mm 이하의 압력 용기는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안지름이 150mm면 15cm잖아요. 이하 압력 용기는 이하 치인 6의 그죠? 이하 치인 6의 법규 용어 그대로인데 조금 이상하지만 이하인 압력 용기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변이 압축기, 그죠? 정변이 펌프, 배관 2개 이상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 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배관에만 설치하고요. 정변이 펌프는 토출축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화학설비나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설치한다. 그죠? 자, 실기는 잘 안 나오는데 필기에 한 번씩 출제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밸브나 파열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압력이 높게 생길 수 있는 부위잖아요. 그죠? 압력 용기인데요. 안지름이 150mm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정변이 압축기, 우리가 공기 압축기도 폭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변이 펌프인데요. 토출축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이 되고요. 배관입니다. 액체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한정되고요.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나 부속설비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 압축기별로 안전 밸브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 단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 하나가 아니라 각 단마다 각각 안전 밸브 설치하고 그리고 직렬로 여러 공기 압축기가 접속이 되어 있더라도 각 공기 압축기마다 하나씩 각각 안전 밸브를 설치해서 과압이 생겼을 때 압력을 방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3번 안전 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 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 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가를 검사한 후에 뭐로?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기기에 나왔었다. 그죠? 자, 안전밸브 검사 주기. 그죠? 요거 시험에는 잘 없지만요. 왜냐면은 법규에 포함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최근서부터 이제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도록 할게요. 안전밸브 검사 주기가 되겠습니다.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체라는 건 그 화학 물질이죠. 이것과 안전밸브 디스크나 시트가 직접 접촉하니까 부식될 우려가 많겠다, 그죠? 이렇게 직접 접촉할 때는 매년 1회 이상 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행여나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파열판이 압력을 외부로 방출할 수 있죠. 이럴 때는 2년마다 1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는 얼마? 4년에 1회 이상 안전밸브 검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유체와 디스크나 시트가 직접 접촉할 때는 매년 1회,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는 2년마다 1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는 4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검사를 한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주는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죠? 안전밸브를 함부로 해체, 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열판의 설치입니다. 파열판은 보다시피요, 압력이 높아지면 이 판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압력이 전체가 밖으로, 압력을 전체를 밖으로 방출할 수 있는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옆에 기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열판의 특징. 그죠? 파열판 위에 용어 정의부터 볼게요. 안전밸브에 대체할 수 있는 방호 장치로서 판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됩니다. 유체가 분출하도록, 그래서 안에 있는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에 설치된 얇은 판을 말하고요. 특징은 설정 압력과 파열 압력의 오차가 크고, 그죠? 이게 조금 오차가 큰 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고요. 한 번 파열되면 내용물 전량을 방출하는 결점이 있다. 조금 뺄 수는 없어요. 한 번 터지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전체가 다 방출됩니다. 한 번 파열되면 판을 교체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게 터져버리면 다음에는 이 판은 쓸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기계에서도 했죠. 실기까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안전밸브가 아니고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죠? 압력이 서서히 높아진다면 안전밸브로 조금씩 빼내면 되는데요. 갑자기 압력이 높아져서 반응 폭주가 생겼을 때 파열판으로 전량을 빠르게 방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안전밸브는 밸브에서 증기가 밖으로 조금씩 빠져나가죠. 근데 이게 급성 독성 물질을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주변을 오염시켜서 안 된다, 그죠? 이럴 때는 파열판을 터뜨려서 독성을 제거한 다음에 대기 중으로 방출해야 합니다.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 환경 오염시킬 우려 있을 때고요. 세 번째,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밸브니까 밸브 입구는 굉장히 좁죠. 요 이제 안에 압력이 빠지는 입구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압력이 잘 빠지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서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있을 때도 파열판을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 세 가지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을 때. 두 번째,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 작업 환경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세 번째,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열판과 안전 밸브의 직렬 설치입니다.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 설비나 부속 설비에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을 때 그런 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어떻게 직렬로 설치하고, 병렬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니까 이게 작동 안 할 때 이게 작동하고 이게 작동 안 할 때 이게 하죠. 라인이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그래서 하나가 작동 안 할 때 다른 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직렬은 이거죠. 자, 요거 파열판도 작동하면서 밸브도 그죠? 안전 밸브도 작동하고 뒤에 또 파열판이 작동하고 이렇게 두 개가 함께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하라. 요것도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실기 가서 괄호 비우고 나올 수 있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때는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어떻게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뭐를 설치한다? 압력 지시계와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괄호하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번에 안전 밸브 등의 작동 요건 및 배출 용량입니다. 안전 밸브 등이 안전 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안전 밸브는 최고 사용 압력의 어디에서?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 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죠. 다른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 이것까지는 우리가 기계에서 배웠죠. 그래서 지금 화학 설비가 있다면 항상 이중 안전이다. 그죠? 안전 밸브를 하나, 두 개 이렇게 설치할 때 요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고요.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되었죠. 외부 화재를 대비할 때는 얼마다? 1.1배다. 기계에는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괄호 비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어디에서 작동한다?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안전 밸브가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 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고요. 다른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외부 화재를 대비했을 때는 1.1배 이하에서 작동한다. 그죠? 이 수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전 밸브 등의 배출 용량은 그 작동 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 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당해 안전 밸브 등의 배출 용량으로 해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 10번에 차단 밸브의 설치 금지. 우리가 안전 밸브를 최고 사용 압력보다 압력이 높을 때 압력을 방출해서 폭발을 막아야 되는데요. 이걸 함부로 차단하는 거 위험하다. 그죠? 자, 사업주는 안전 밸브 등의 전후단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원래는 차단 밸브로 차단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필기에 나옵니다. 안전 밸브 전후단에 원래 차단 밸브를 할 수가 없는데요.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접한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에 줄여서 인접한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인접한 설비마다 안전밸브가 각각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당해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연결 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그죠? 인접해 있는 설비마다 안전밸브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배관에 차단하는 게 하나도 없을 때는 안전밸브 중 하나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안전밸브 등의 배출 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 조절 밸브를 밸브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그죠? 병렬은 하나가 작동 안 하면 하나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밸브가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의 2분의 1 이상, 다시 말하면 안전밸브가 10만큼 압력을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동 압력 조절 밸브는 2분의 1이니까 5 이상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전밸브 배출 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 압력 조절 밸브와 안전밸브가 이게 작동 안 하면 이거라도 작동하게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는 안전밸브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때는 하나 정도는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고요.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예비용 설비가 있고 안전밸브가 각각 다 되어 있을 때는 차단밸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에요. 폭발을 방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압력을 낮추는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되었을 때는 폭발 방지보다는 위험이 덜하죠. 이럴 때 차단밸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플레어 스택에 둘 이상의 플레어 헤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 공정의 플레어 헤드에 설치된 차단 밸브의 열림, 닫힘 상태를 중앙 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하나 플레어 스택에 2개 이상의 플레어 헤드를 연결해서 2개 이상의 플레어 헤드를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중앙 제어실에서 알 수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중앙 제어실에서 2개 이상의 플레어 헤드를 다 열고 닫고를 제어할 수 있다면 차단 밸브를 해도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실기에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기에 나왔을 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빨간색 동그라미 하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볼게요. 원래는 안전밸브는 과압이 생겼을 때 압력을 외부로 방출해서 폭발을 방지하기 때문에 전후단에 차단할 수 있는 밸브는 설치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접한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에 인접한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당해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연결 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을 때, 설비마다 각각 안전밸브 있는데 연결하는 배관에 차단하는 밸브는 안전밸브 중 하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안전밸브 등의 배출 용량의 얼마죠? 2분의 1, 시험에는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 조절 밸브와 안전밸브를 어떻게 연결했다? 둘 중에 하나가 작동하게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화학설비와 부속설비의 안전밸브 등이 어떻게? 여러 개죠.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무슨 설비?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폭발을 방지하는 게 아니고요.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 폭발 방지보다는 위험이 덜하죠. 이럴 때는 안전밸브를 차단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플레어 스택에 2개 이상의 플레어 헤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 차단 밸브 열림이나 닫힘을 어디에서 제어할 수 있다? 중앙 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는 안전 밸브 전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출 물질의 처리, 그죠? 요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서 또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기 밸브, 대기 밸브, 숨 쉬는 밸브다. 그래서 브레설 밸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대기 밸브, 통기 밸브, 브레설 밸브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탱크 내의 압력을 대기압과 평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기가 있는데요. 가스관이, 가스 용기가 외부에서 용기를 미는 대기압이 3개만큼 작용해요. 근데 안에서 안에 있는 가스의 압력이 밖으로 미는 압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외부에서 용기 안으로 미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터져버리겠죠. 반대로 대기가 작용하는 게 3개인데 안에 가스가 너무 많아서 4개만큼 밖으로 밀어요. 이때는 안의 압력이 너무 세서 밖으로 파열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기 밸브, 통기 밸브, 브레설 밸브는 대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안의 압력과 밖의 압력을 평행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탱크 내 압력과 대기압을 똑같아요. 안의 힘이나 외부 안에서 밖으로 미는 거나 밖에서 안으로 미는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용기가 파손되지 않고 있게끔 이렇게 탱크 안의 압력과 외부 탱크 내의 압력을 대기압과 평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기 밸브, 통기 밸브, 브레설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규 내용입니다. 인화성 액체, 대부분 기름이죠. 저장 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통기 설비는 정상 운전 시에 대기압 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철저하게 유지 보수한다. 항상 무슨 설비는 용량이 충분한 게 좋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3번째 나온 게 뭐냐면 13번 화염 방지기입니다. 영어로도 한 번씩 나옵니다. 프레임 어레스터죠. 프레임 어레스터, 화염 방지기가 된다, 그죠? 레스터 할 때 R-A-R-R-E-S-T-E-R 그죠? 설치입니다. 화염 방지기 프레임 어레스터의 설치입니다.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에 인화성 액체니까 기름이죠. 인화성 가스니까는 불이 잘 붙는 가스다, 그죠? 이렇게 기름이나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그 설비의 어디에? 상단에 설치합니다. 가로친 부분 비워두고 실기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필기에도 잘 나옵니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 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 취급할 때는 화염 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염 방지기는 외부로부터 보면 화염 방지기 나와 있다, 그죠? 화염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용기 안에는 지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기름이 들어있는 용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외부에서 화염, 불꽃이 들어와 버리면 안에서 불이 붙어서 용기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디에?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의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용기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그 설비의 어디에 설치해야 합니까?
상단 부분에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화염이 용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화염 방지기 프레임 어레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 어레스터는 통기관이나 소형 소자로 구성된다. 요 망이 아주 촘촘해서 우리 앞에서 안전간극, 세프티갭 배웠죠. 화염이 미세한 간극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꺼지게 하는 이런 통기관이나 또는 소염 소자라는 건 소염은 불을 끄다라는 뜻인데요. 차가운 금속이어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불을 끄게 하는 그런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화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 시설 또는 폼헤드 등의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특별히 내화 구조를 안 하더라도 불이 나도 2시간 이상 건물이 안전하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넘어가서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 최근 들어서 실기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외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입니다. 지상 1층까지입니다.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할 때는 6m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지하는 선반이나 틀이 있고 이 위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지지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까지 여기에 기름 탱크를 갖고 있는 지지대라면 지상에서부터 지지대 끝까지 이 부분을 전부 다 내화, 불이 붙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배관이나 전선관의 지지대입니다. 지상으로부터 1단입니다. 배관이나 전선관을 지지하고 있는 건 지상으로부터 1단이고요.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할 때는 역시나 6m까지 내화 구조, 불이 잘 붙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다 그죠? 지상 1층까지를 내화 구조로 하는데요. 지상 1층 높이가 6m 초과할 때는 6m까지 하겠습니다. 위험물을 저장이나 취급하는 용기의 지지대죠.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까지 이거는 전부 다 해줘야 합니다. 배관이나 전선관 등의 지지대입니다. 지상으로부터 1단만 하면 되는데요.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할 때는 6m까지 내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류제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 액체는 대부분 기름류 할 때 방류, 그죠? 기름이 많겠죠. 저장하는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때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제를 설치한다. 앞에서 우리가 콕이나 밸브 이런 데서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를 설치했죠? 가스킷 설치했다. 그죠? 지금 액체 상태 위험물의 누출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제다. 그죠? 기름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의 화학설비, 부속설비의 개조, 수리, 청소 시, 작업 시의 조치. 요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용 전의 점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내용을 점검한 후에 해당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설비의 안전검사 내용을 점검하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볼게요. 처음으로 이 설비를 사용할 때는 안전검사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를 분해, 개조,
수리를 한 경우도 안전검사 내용 점검하고 사용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용할 때, 그죠? 자,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 하고 분해나 개조나 수리를 했을 때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용할 때는 설비 안전검사 내용을 점검하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호 사항을 점검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그죠? 자, 용도를 변경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설비의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및 그 밖에 그 다음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나 그 밖에 방호장치 기능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합니다. 냉각장치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나 계측장치나 기타 여러 가지 제어장치 기능에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갔는데요. 화학설비의 안전거리 기준, 그죠? 별표 2개죠? 실기까지도 잘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학설비끼리도 행여나 화재나 폭발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안전거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 사이. 자, 지금은 공정시설과 설비 옆에 공정시설과 설비만 있고 위험물이 들어가는 위험물 저장 탱크가 없다, 그죠? 이렇게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없을 때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안전거리를 두면 됩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으로부터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중간에 위험물질 저장 탱크 들어있고요. 또는 위험물질 하역 설비 사이, 이렇게 위험물질 저장 탱크가 들어가면 다른 설비와는 반경 20m 이상 안전거리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물질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이나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역시나 위험물질 저장 탱크가 들어갈 때는 저장 탱크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의 안전거리 두겠습니다. 네 번째,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이나 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질 하역 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이렇게 위험물질 저장 탱크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사무실 등의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둡니다. 자, 시험에 나올 때는요, 안전거리의 괄호를 비우고 적으시오라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위험물질 저장 탱크가 포함되지 않은 공정시설이나 설비 사이는 10m 이상 떨어지면 됩니다. 자, 위험물질 저장 탱크가 들어가면 다른 설비와는 전부 2배 더 뛰어서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특수화학 설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입니다. 자, 특수화학 설비다라는 것은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나 취급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화학 설비를 특수화학 설비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비인데요.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나 취급할 때의 특수화학 설비가 됩니다. 자,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를 묻는 문제는 한 번씩 필기도 나오고 실기도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특수화학 설비는 첫 번째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 자,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죠. 불탔던 불도 꺼지죠. 이건 위험하지 않아요, 그죠? 발열 반응은 반응을 하면서 열을 자꾸 발산해요.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화재나 폭발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항상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장치다. 그죠? 증류나 정류나 증발이나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세 번째,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나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분해 온도나 발화점보다 높다는 건 그 물질이 분해될 수도 있고 불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 온도,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특수화학 설비고요. 반응 폭주 등 이상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갑자기 반응이 과격해지면서 반응 폭주 등으로 위험물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특수화학 설비입니다. 온도가 섭씨 몇 도? 350도 이상 이런 거 괄호치고 적으시오 나올 수 있겠죠. 게이지 압력은 980kPa이다. 그죠?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온도는 섭씨 350도 이상이고 게이지 압력은 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가 특수화학 설비고요. 가열로 가열기. 그죠? 그래서 실기를 대비해서는 간단한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장치. 두 번째, 중류, 정류, 증발, 추출 너무 기니까요. 중류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그죠? 세 번째는 가열로 가열기. 요거 쉽다, 그죠? 열이 가열되니까 가열로 가열기. 네 번째, 숫자 들어가는 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는 섭씨 350도 이상, 게이지 압력은 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그죠? 이거 좀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실기에는 사실은 특수화학 설비 자체를 묻는 것보다는 이게 작업편까지 잘 출제가 됩니다. 특수화학 설비의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특수화학 설비의 방호 장치를 세 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순서대로요. 첫 번째, 계측 장치. 값을 계측하는 장치입니다.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할 때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측 장치가 온도나 유량이나 압력을 계측해서 이상이 있다, 그죠? 이때는 자동으로 경보하는 자동 경보 장치, 이상이 있는 걸 알려주는 거죠.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할 때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자동 경보 장치 설치가 곤란할 때는 감시인을 두고 특수화학 설비의 운전 중 당해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되고요. 자, 경보를 하면서 지금 온도가 너무 높다 삐 경보를 하면서 그거를 차단시키는 긴급 차단 장치입니다.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할 때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 화재,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긴급 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 가스의 주입, 또는 냉각 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수화학 설비의 방호 장치를 세 가지 적으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적으시는 게 좋아요. 계측 장치 값을 계측했습니다. 값이 너무 높을 때는 경보를 하면서 차단해야 합니다. 자동 경보 장치, 긴급 차단 장치. 근데 실기에 가서 특수화학 설비의 방호 장치를 네 가지 적으시오 할 때만 요거를 포함하겠습니다. 예비 동력원이 되겠습니다.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동력원을 갖추어 둘 것. 밸브나 콕 스위치 등에 대하여는 오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 장치를 하고 색채 표시로 구분할 것.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적으시오 할 때만 예비 동력원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화학 설비의 방호 장치 중 계측 장치의 종류를 세 가지 적으시오. 그죠? 계측 장치에는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가 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요.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 넘어가서 앞 페이지에서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수화학 설비의 방호 장치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값을 계측하는 계측 장치. 두 번째, 계측에서 값이 높으면 자동으로 경보하면서 차단합니다. 자동 경보 장치, 긴급 차단 장치. 세 가지는 요거다, 그죠? 추가로 한 가지 더 포함하자면 예비 동력원이 됩니다. 특수화학 설비의 방호 장치 중에서
계측 장치의 종류를 세 가지 적으라 한다면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반응기 넘어가겠습니다. 반응기란 원료 물질을 화학적인 반응을 통하여 성질이 다른 물질로 전환하는 설비, 말 그대로 화학 물질 두 개를 반응시켜서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내는 걸 반응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응기 구분인데요. 운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회분식, 반회분식, 연속식, 재료를 회분식은 1회분, 2회분, 3회분 이렇게 공급하는 거고요. 반회분은 반 넣고 반 넣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연속 반응기는 재료를 연속적으로 투입하면 반응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배출 물질이 나오게 하는 거죠. 자, 구조에 의한 분류는 반응기 구조가 관 모양일 때 관형, 탑 모양일 때 탑형, 그 다음에 섞이는 형태는 교반기형, 유동층형 이렇게 네 가지는 구조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형식은요. 다음 중 반응기의 운전 방식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회분식, 두 번째 반회분식, 세 번째 연속식, 네 번째 유동층형 반응기. 그죠? 아닌 건 유동층형이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정도만 아시고요. 크게 안에 내용까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요거 기출은 스스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반응기의 구비 조건 보겠습니다. 반응기는 일단 화학 반응을 하려면 보통은 고온, 고압을 가해서 반응시키죠. 그래서 고온, 고압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균일한 혼합이 되어야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균일한 혼합이 가능해야 합니다. 촉매라는 건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넣어주는 물질이죠. 이 촉매의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체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타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 만에 두 물질을 반응하겠다. 2시간 만에 하겠다. 이렇게 체류 시간, 일정한 시간을 지켜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요. 다섯 번째, 자, 우리가 고온을 만들기 위해서 가열 장치가 있고요. 반응이 끝나고 남은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장치,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반응기 구비 조건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고온 고압에 견뎌야 하고, 균일한 혼합이 가능해야 하고, 촉매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체류 시간이 있어야 하고, 냉각 장치나 가열 장치를 가져야 한다. 그죠? 자, 반응기의 설계할 때의 주요 인자, 요거는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자, 예, 반응기를 설계할 때는요, 아까 고온, 고압이 되어야 반응이 잘 된다라고 했으니까 견딜 수 있는 온도와 압력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겠죠. 그 다음에, 예, 반응시키는 물질에 부식이 되어서 안 되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과 부식성, 부식되지 않는 성질을 가져야 되고요. 상해 형태는 뭐냐면, 반응하는 물질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를 반응시키는지에 따라 반응기 형태가 달라지겠죠. 상해 형태. 그리고 아까 일정한 체류 시간을 지켜서 반응해야 된다라고 했죠. 체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예, 반응기를 설계할 때는 온도, 압력, 부식성을 고려하고 반응시키는 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 상해 형태와 일정한 시간을 지켜서 반응하기 위해서 체류 시간을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죠? 옆에 문제 한번 볼까요? 반응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중에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상해 형태, 온도 범위, 부식성, 중간 생성물의 유무, 그죠? 아닌 건 바로 4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필기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류탑 넘어가겠습니다. 증류탑은 용액의 성분을 증발시켜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증발분을 응축하여 원하는 성분별로 분류하는 기이다. 그죠? 원래는요, 여기에 탑이 있다. 예, 이 용기 안에 A, B, C라는 세 가지의
용액을 섞어 놨어요. 근데 이거를 각각의 A, B, C 물질을 구분하기 위하여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하거든요. 밑에서 끓여줍니다. 자, 끓이는데요. 뭔가 첫 번째 증기가 올라와요. 증기가 올라오는 걸 이쪽으로 모아서 증기를 다시 응축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이 탱크에 딱 모아요. 자, 이때 A는 끓는 점이 몇 도냐면 80도시고요. B는 예를 들어서 끓는 점이 100도씨, C는 150도씨에서 끓는다라고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기체가 끓어올랐는데 이때 온도계를 딱 보니까 지금 80도씨인 거예요. 그죠? 자, 요 기체를 이쪽으로 모아서 응축을 딱 시키니까요. 이건 뭘까요? A, B, C 중에서 끓는 점이 80도인 건 A겠죠? 그죠?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제 또 계속 끓입니다. 다른 기체가 또 이렇게 끓어서 기체가 생겼는데요. 이제는 온도계를 보니까 100도시네요. 이 노란색 기체를 또 따로 이렇게 그죠? 해서 이게 따로 빼서 여기에 이제 또 모을게요. 이번에는 모인 게 100도씨에서 끓었으니까 B 기체가 응축되어서 B의 액체가 모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또 끓는데 이번에는 다른 기체가 끓어올랐는데요. 온도계 눈금 보니까 150도씨입니다. 세 번째 끓어오른 기체도 이렇게 해서 다른 통에 모았어요. 150도씨에서 끓었으니까 이번에는 C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원래는 용액이죠. 섞여 있는 혼합 용액을 뭐를 이용해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증발했는 분을 다시 응축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원하는 성분별로 섞여 있는 A, B, C를 각각의 성분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기기를 증류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증류탑의 종류에는요, 충전탑이 있습니다. 충전탑은 증기와 액체와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하여 탑 속에 충전물을 채운 탑을 뜻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충전물을 채워서 이 끓어오른 액체가 충전물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도록 한 게 충전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탑은 단이죠, 트레이죠. 여러 개의 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이제 증류를 하기 위하여 끓어오른 액체들이 이 단을 통해서 단의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그죠? 이렇게 끓은 것들이 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모이도록, 이렇게 단탑은 빈탑 속에 여러 개 수평관, 트레이라고도 합니다. 트레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서 증기와 액체를 접촉시켜 증류, 흡수, 추출을 행합니다. 그래서 충전물을 채워놓은 건 충전탑이고, 안이 여러 개의 단으로 되어 있는 건 단탑이 되고요. 포종탑은 이 단에 종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종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끓어오른 증기가 종을 통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종탑은 탑 속의 각 단판에 포종을 설치, 유해 성분의 흡수 효율을 높인 장치. 그래서 포종을 통해서 유해 성분이 흡수가 되고 순수한 액체만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한 게 포종탑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탑의 특징까지 몰라도 됩니다. 증류탑의 종류에는 충전탑과 단탑과 포종탑이 있다 정도 보시고요. 옆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탑과 트레이드탑은 아까 단탑, 트레이탑, 단탑을 뜻합니다. 을 비교할 때 트레이탑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압력 손실이 적다, 홀드업이 적다, 기체 상승 속도를 크게 할 수 있다, 부식성 유체에 적합하지 않다인데요. 이 트레이탑은 부식성 유체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트레이가 선반이라고 했잖아요. 부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식성 유체에서 이 선반으로 되어 있는 단탑을 쓰면 단이 다 부식이 되어서 깎아 내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트레이드탑은 부식성 유체는 적합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 정도만 그죠? 기출된 문제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과거 기출이고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공판 탑, 니플 트레이, 밸러스터 트레이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건 좀 잘 나오지 않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반응기를 설계할 때 주요 인자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물질을 화학 반응시키기 위해선 온도와 압력이 높아야 하니까 온도, 압력을 설계할 때 고려하고 반응하는 물질에 부식되지 않는 부식성을 고려한다. 세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상해 형태와 체류 시간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류탑을 설계할 때 주요 인자 볼게요. 역시나 고온고압에 견디고 부식되지 않아야 돼서 세 가지 동일합니다. 온도, 압력, 부식성이죠. 액및 가스 비율은 뭐냐면 이 증류탑은요. 처음에는 뭐를 넣었냐면 A, B, C 섞여 있는 액체를 넣었죠. 이게 끓어서 올라올 때는 가스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됩니다.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될 때는 굉장히 부피가 커지죠. 근데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가스가 되는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다가는 가스의 압력 때문에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액체 및 가스 비율을 고려해야 되고요. 연속식이냐 회분식이냐. 연속식은 계속해서 재료를 넣으면 계속해서 증류해내는 겁니다. 1회분식은 1회분 넣고 1회분 증류 끝나면 2회분 넣고 요거죠. 그죠? 그래서 증류탑 설계 시의 주요 인자와 반응기 설계 시 주요 인자를 비교해서 묻는 필기의 기출들이 과거에 조금 출제되었는데요. 온도, 압력, 부식성은 동일합니다. 액체가 끓어서 가스가 되는 액 및 가스 비율, 연속식, 회분식은 증류탑 설계 시의 인자이고 상해 형태와 체류 시간은 반응기 설계할 때의 인자이다. 요거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류탑의 점검이 있는데요. 증류탑의 매일 하는 일상 점검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방 시의 점검이라는 건 증류탑을 완전히 열어서 하는 점검인데요.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상 점검과 개방 시 점검을 섞어 놓고 한 번씩 필기에 출제가 됩니다. 자,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은 보온재, 보냉재가 파손되었는지, 보온재나 보냉재 파손 상황, 그 다음에 도장의 열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나 이런 게 열화되었나, 볼트의 풀림 여부, 플랜지 매놀 용접부 등에서 누출이 있는지 여부, 증기배관의 열팽창에 의한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지 여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증류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화학 설비의 일상 점검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보온재나 보냉재 파손, 도장의 열화, 볼트 풀림, 용접부의 누출은 늘 하는 일상 점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류탑을 개방하고 하는 점검은 기계 설비를 완전히 뜯어서 내부를 점검하는 거죠. 트레이 부식 상태. 아까 단탑이잖아요. 단탑에서는 이 탑의 내부에 있는 트레이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개방하고 하겠죠. 포종탑에서는 포종의 막힘 여부, 포종이 막혔는지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쳐 흐르는 뚝의 높이가 설계와 같은지 여부. 아까 트레이탑, 단탑은 부식성의 재료를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요 단에 요 뚝의 높이가 있는데요. 이게 부식되어서 자꾸 깎아내려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단탑이다 이렇게 볼게요. 트레이가 부식되었나, 넘쳐오르는 뚝의 높이가 설계와 같은가. 이게 부식되면 뚝의 높이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종탑에서는 이렇게 두 개 볼게요. 포종이 막혔나 보고 용접의 상황, 이 단 위에 포종이 이런 식으로 용접이 되어 있는데 이 용접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가 막혀서 이 증기가 통과를 못할 수도 있고, 그죠? 포종의 고정 여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설비의 내부의 균열이나 손상 여부를 보는 게 개방 시의 점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류장치 운전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라인업을 확인한다. 라인업이 요겁니다. 그죠? 라인업. 라인다운이 아니죠? 다운은 틀린 거죠. 왜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증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이게 가열 장치가 있으면 여기 액체가 있다, 그죠? 이게 끓어서 증기가 되죠. 이거를 다시 응축시켜서 모으는 거죠. 각각으로, 그죠? 그래서 라인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라인업을 확인해야 한다.
증류탑으로 원료액이 공급이 되는지 확인하고 응축기에는 요 안에 응축기 안에 냉각수를 통과하면서 끓었는 기체가 다시 응축되어서 액체가 되어 모입니다. 그래서 응축기에는 냉각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기의 조정,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계기하고 펌프가 작동하는지 상태를 운전할 때 점검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교환기 넘어갈게요. 말 그대로 열을, 그죠? 익스체인저, 그래서 교환해 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열교환기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이게 들어가면요. 만약에 뜨거운 열이 들어가요. 우리 에어컨 같은 건, 고온에, 증기가 들어가면, 가스가 들어가면 열교환기를 통하면서 이 안에 냉각수나 냉각하는 재료가 들어가겠죠, 그죠? 열이 교환되어서 여기는 저온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히터 같은 건 저온을 넣어준다, 그죠? 차가운 공기를 넣으면 이 안에서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열이 교환되어서 나올 때는 고온의 증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열을 교환하는 게 열교환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은 유체로부터 전열벽을 통하여 온도가 낮은 유체에 열을 전달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교환기의 손실 열량을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자주 나오진 않고 필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Q는 해서 열 손실량 Q죠. 단위는 kcal per hour. 시간당의 열 손실량입니다. K다, 그죠? 전열 개수이고요. A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델타 X는 두께이고요. 델타 T는 온도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Q는 KA 델타 X분의 델타 T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교환 탱크 외부를 두께가 0.2m의 성면인데요. K죠. 전열 개수가 0.037이다 주어졌습니다. 으로 보존했더니 성면 내면이 40도, 외면이 20도씨였습니다. 면적 1m 제곱당에 1시간에 손실되는 열량을 계산하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Q는 기억하기 위하여 적어볼게요. K, A, 델타 X분의 델타 T다 라고 했습니다. 전열 개수는 지금 주어졌잖아요. 0.037 곱하기 면적이죠. 1m 제곱당의 손실 열량을 계산하라. 면적은 1이다, 그죠? 곱하기 델타 X는 뭐였는가 하면 두께였죠. 두께가 0.2m다 나왔기 때문에 0.2분의 델타 T는 뭐였는가 하면 온도 변화량이죠. 그래서 높은 온도가 40도, 낮은 온도 20도니까 온도 변화는 40에서 마이너스 20 요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3.7kcal 요 단위는 문제에서 주어졌다, 그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교환기에서 효율이 낮아지는 원인. 열교환기가 갑자기 이게 고장도 아닌데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보면 스케일이죠. 스케일은 찌꺼기. 뭐든지 간에 찌꺼기가 부착되고 쌓이면 효율 떨어지죠, 그죠? 스케일이 부착되었을 때. 두 번째, 비응축 가스가 축적. 자, 찌꺼기인데 이제 가스 찌꺼기 생각해도 됩니다. 남아있는 가스는 응축시켜서 다 관내에 남아있지 않고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빠져나오지 않은 비응축 가스가 축적되어 있을 때도 효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폐쇄의 경우 스팀 측 유량이 급속히 감소하여 배압이 올라간다. 그죠? 폐쇄될 때는 스팀 측의 유량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배압이라는 건 빠져나오는 압력인데요. 이 부분은 좀 혼돈된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표현 자체가 기출에 이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금 문장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행여나 이 문장이 나온다면 이게 맞는 설명으로 기억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폐쇄의 경우 스팀 측의 유량이 급속히 감소. 스팀 측의 유량이 스팀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 배압이 올라간다.
그만큼 스팀의 유량이 줄어들면 뿜어져 나오는 배합은 올라가게 된다. 그죠? 이게 조금 표현 이상합니다라는 건 많았지만 이렇게 기억하고요. 가열시킬 물질의 유량이 중지될 때도 효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에서 효율이 낮아질 때는 스케일이 부착됐을 때, 비응축 가스가 축적되었을 때, 폐쇄의 경우에 스팀 측 유량이 급속히 감소되면서 배합이 올라갈 때도 효율이 떨어져요. 배합은 새어나오는 압력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의 효율은 낮아질 수 있고, 가열시킬 물질의 유량, 지금 가열시켜야 되는 물질의 유량이 중지가 되니까 그만큼 효율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증류탑의 일상점검 있었잖아요. 열교환기 일상점검. 제가 화학설비 일상점검 항목은 거의 유사합니다 했죠. 그죠? 볼게요. 보온재나 보냉재의 상태, 도장의 열화 상태, 용접부의 누출 여부, 기초볼트의 풀림 상태. 그죠? 그래서 증류탑과 동일하게 열교환기 일상점검도 보온재, 보냉재, 도장의 열화, 용접부의 누출, 기초볼트의 풀림 유무를 확인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관식 열교환기 종류입니다. 요거는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예, 고정된 관으로 된 고정관판 열교환기가 있고요. 유동두식, 예, 유동관판식 해도 됩니다. 열교환기. U자관 형태인 U자관 열교환기, 케틀형 열교환기 같은 게 있겠습니다. 자, 네, 요거 옆에 거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한 번씩 열교환기의 분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 나오는데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지금 보지 않으시고요. 기출 문제통에서 문제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익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건조 설비부터는 다음 시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